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아니, 잠깐. 그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NS를 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 멋진 곳을 여행하는 사진, 성공을 자랑하는 포스트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게 바로 행복이구나. 그리고 나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며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행복일까요? 좋은 음식, 아름다운 풍경, 높은 연봉, 큰 집, 비싼 차,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그렇다면 왜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2500년 전 고대 아테네의 한 철학자가 바로 이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덕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덕을 아레테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레테는 단순히 도덕적 선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탁월함, 우수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칼의 아레테는 잘 드는 것이고 말의 아레테는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아레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인들이 아레테를 단순한 능력이나 재능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레테는 그 존재가 가진 본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아레테란 인간다움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성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인들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아레테는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즉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었죠. 정의 용기, 절제, 지혜. 이런 덕목들은 모두 이성적 판단에 기반한 탁월함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덕과 행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덕 있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생각이 현대인들에게는 낡고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덕이 뭐 대수야, 돈만 많으면 행복하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가 과연 2500년 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요?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된 후에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과 5억 원인 사람의 행복도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던진 질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지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덕 있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소크라테스는 평생 이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근원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술, 성적 쾌락, 오락.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크라테스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질문했습니다. 그런 쾌락들이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그 즐거움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행복하신가요?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지는 않나요? 두 번째는 부와 권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지위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죠. 소크라테스는 이들에게도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이 정말로 당신의 것인가요?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것들에 의존해서 행복할 수 있나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지는 않나요? 세 번째는 명예와 인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존경받고 기억되고 싶어 했죠. 소크라테스는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질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당신의 본질을 바꿀 수 있나요?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는 행복은 모두 불안정하다는 것을, 언제든 빼앗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덕에서입니다. 왜 덕일까요? 덕은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가난해져도, 병에 걸려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도 덕 있는 사람은 여전히 덕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의 덕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덕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했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용기 있게 행동했을 때 자부심을 갖습니다. 절제 있게 살았을 때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만족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영혼의 건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육체적 즐거움을 느끼듯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적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영혼의 건강이야말로 덕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은 덕과 지혜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덕은 지식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즉,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죠.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덕이 어떻게 지식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덕을 마음의 문제,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강한 의지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덕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악한 의도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안다면 누구든지 선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을까요?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머리로는 알지만 진정으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햄버거 한 개를 먹을 때마다 즉시 심장마비가 온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햄버거를 먹겠습니까? 이는 도덕적 행동에도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이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런 삶을 단순한 정보나 지식과 구별했습니다. 정보는 머리에 있지만 참된 삶은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정보를 아는 것과 진정으로 그 해로움을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곧 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참으로 선하고 유익한지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덕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을 더 덕스럽게 만들려면 그들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덕적 훈계나 강요보다는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 실천적 지혜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유익한지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바로 이런 지혜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학문적 지식을 가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쾌락과 행복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지만 사실 이들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입니다. 쾌락은 순간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기쁨,
원하던 물건을 사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분명 좋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쾌락에 대한 내성입니다. 같은 수준의 자극으로는 점점 만족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맵고, 더 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이는 마치 중독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반면 진정한 행복은 지속적입니다. 덕에서 오는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의 평안함, 용기 있게 행동한 사람의 자부심, 남을 도운 사람의 보람. 이런 감정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또한 덕에서 오는 행복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할수록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더 정직해질수록 더 평안해지고, 더 관대해질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쾌락은 외부 의존적입니다. 좋은 음식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쾌락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덕에서 오는 행복은 내재적입니다.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할 수 있고, 병들어도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혼자여도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제대로 된 집도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자주 다투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았죠.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었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에서 오는 내적 평안이었습니다. 현대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쾌락적 행복과 의미적 행복을 구분합니다. 전자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고, 후자는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의미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입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더 건강하게 살며,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통찰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쾌락이 아닌 덕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덕이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덕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정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피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탈옥을 권했지만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실수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정직은 쉽지 않은 덕목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직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보았습니다. 거짓은 더 많은 거짓을 낳고 결국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됩니다. 둘째는 절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 술, 성적, 쾌락, 물질적 소유,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초연히 내려놓았습니다. 절제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이고 욕망은 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를 부추깁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절제는 이런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용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전쟁터에서도 용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용기였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맞서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했고 강한 자들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을 통해 옳다고 확신할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용기가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용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 말입니다. 넷째는 정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공정함을 중시했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선을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당함에 맞섰고 약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당한 법에 맞서는 것도 정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30인 참주정치 때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고 민주정치가 복원된 후에는 다수의 오판에 맞섰습니다. 이런 덕목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거슬러 받은 잔돈을 돌려주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것,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소크라테스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덕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덕들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행복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듯이 그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고 그것이 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라고 했죠. 이를 위해 소크라테스는 질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답을 찾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정말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는가?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두 번째는 대화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혼자 하는 성찰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야 자신의 편견을 발견할 수 있고 더 깊은 통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화나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공동의 탐구여야 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논쟁이 아니라 함께 배우려는 대화여야 했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대화를 통해 제자들과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깨달음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알게 된 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변화를 만들어가라고 했죠. 그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가꿔나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의 선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는 현대의 개인주의적 행복관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로운 개인이 가능하고 덕스러운 공동체에서 덕스러운 삶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죽음의 연습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쌓은 덕분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당연히 덕이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런 가르침을 실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를 세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를 전했고 다른 제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성장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의 통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외적인 성취를 강조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부추깁니다. 성공의 기준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사회적입니다. 연봉, 직위, 재산, 인지도.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고 불안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날까요?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대부분 외적인 모습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내적으로 평안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이런 현대인들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이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외적 조건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 보셨나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메시지가 현실 도피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성공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그는 우선순위의 재정립을 제안합니다. 외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숙, 인격의 완성, 덕스러운 삶.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건강을 해친다면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딜레마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덕을 손상시키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안을 깨뜨리는 성취는 오히려 실패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간에 걸친 종단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통찰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덕에서 오고 덕은 관계 속에서 실현되며 의미 있는 삶이 즐거운 삶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덕스러운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감정을 절제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어야 할 무언가로 보지 말고 만들어가야 할 무언가로 보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창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행복은 덕에서 태어나고 덕은 지혜에서 비롯된다.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500년 전 아테네의 한 철학자가 던진 질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소크라테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나옵니다. 옳은 일을 했을 때의 뿌듯함, 남을 도왔을 때의 보람, 자신을 극복했을 때의 성취감, 진실을 말했을 때의 평안함.
이런 감정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적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유익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점차 깊어집니다. 실수를 하고 그것에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면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바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때로는 고집스러웠으며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에서 오는 궁극적인 평안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가능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답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며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덕스러운 행동은 덕스러운 행동을 낳습니다. 선한 선택은 선한 선택을 낳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도 혼자서는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이런 주제들에 대해 대화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외부의 것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바꿔보세요. 더 정직하게, 더 용기 있게, 더 절제 있게, 더 정의롭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행복은 덕에서 태어나고 덕은 지혜에서 비롯된다. 이 진리는 2500년 전에도 참이었고 지금도 참이며 앞으로도 참일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